43강입니다. 43강에서는요, 자금을 융통할 때 중간에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에 대해서 간접금융 방법으로 금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상환 방법, 어떻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릴 때는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 내지는 금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니까 어떻게 갚을 거냐, 상환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무조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럴 때 첫 번째는 금리에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이야기, 그 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야기, 짤막짤막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명목 그러면 눈에 보이는 금리다 이런 뜻이, 밝을명 눈목이니까. 실질 그러면 개론에서 실질 그러면 돈 가치 이렇게 이해했어요. 명목 그러면 돈 자체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요, 명목금리예요. 내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명목이에요, 명목. 그런데 실질 그럼 돈 가치니까, 인플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이자에서 인플레만큼을 빼면은 그걸 우리는 실질금리다. 이거 제가 이걸 실명인, 실질의 실, 명목의 명, 인플레인,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실질금리는 떨어지는 거다. 이 말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12번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야기인데,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똑같은 거, 변동금리는 금리를 이렇게 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는 빌리는 차입자가 유리한 걸로, 변동금리는 빌려주는 은행이 유리한 걸로, 항상 시험 문제는 대출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대출자는 은행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대출자는 대출해주는 쪽,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정금리는 똑같이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집니다. 내가 받은 대출 이자보다도 시장에서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에서 싼 걸 빌려다가 비싼 걸 갚겠죠. 이걸 시중에서는 갈아탄다 이런 말 하죠. 그걸 시험 문제는 조기상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기상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조기상환이 생긴다. 그래야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물론 은행 쪽에서는 손해니까 조기상환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수수료 내고도 내가 이득이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조기상환이 생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는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합쳐서 변동금리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CD가 있고, 그 다음에 코픽스라는 게 있다. CD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기억하고,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CD를 팔 때는 상대적으로 은행에 자금이 부족할 때 CD를 많이 팝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나는 많이 팔았지만 그 한때는 은행이 자금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CD 발행을 이제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의 금리 상황이 반영이 안 됩니다. 해서 별도로 중간에 코픽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코픽스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라는 곳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예금한 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은행의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자금 조달이 되죠. 그리고 예금을 했으니까 그 예금에 대해서 뭘 줄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죠. 그 이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자,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것이 그 예금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것은 보통 예금도 있고 저축 예금도 있고 이렇게 예금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이걸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신규 그달 들어온 예금에 대해서 평균 내는 겁니다. 은행연합회에서 15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그달 들어온 것을 신규로 평균 내는 게 신규 기준이고요. 잔액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예금을 평균 내는 걸 잔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규, 잔액 또는 단기 이런 형태로 기준금리를 매달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합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변동금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변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냐 가상금리가 변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 꼭 알아둘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다시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인데 여기서 금리가 변한다는 것은 무슨 금리가 변하는 거다?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변동금리 된다는 것. 가상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처음에 대출받을 때 정해지면은요, 잘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할 때는 기준금리를 변하고요. 그럴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기준금리를 변하는 조정 주기를 짧게 한다. 짧게 한다는 것은 변동을 자주 하므로 변동이 은행에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주기를 짧게 할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차입자한테 넘어간다. 여기까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관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방법에 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만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개 단기로 하죠. 3년짜리 많지 않습니까? 이자만 쭉 갚고 3년 뒤에 가서 원금 갚는 형태 이런 것을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모기지 대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나중에 다음에 MBS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이 모기지 대출 이 말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데 원금과 같이 갚아가기 때문에 상환액이 많아져요. 그럴 때는 대출 기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을 길게 하면서 심지어는 30년, 40년짜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본이 3개가 있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이 있다. 3개. 원금 균등.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 이 말이에요. 계산은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원금을 먼저 하고, 이자 찾고, 원리금 순서로 계산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원리금 균등은요, 원리금이 똑같다.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 기억납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액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로 한다. 제가 부대저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원리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찾고 그 다음에 원금이다. 이거 거꾸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계산 문제 뒤에 문제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원금과 원리금에서 이게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앞에는 제가 초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기 상환액, 원금 회수액. 뒤에는 잔이 이렇게 하고, 처음에 갚는 돈은요,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요? 원금이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식. 그러니까, 내는 돈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상환액도 많다. 예. 그 다음에 원금 회수액도 많다. 그리고, 이게 원금을 빨리 회수하니까 이거 반대로 뒤에는 잔이 이렇게 하십니다. 잔금이 많은 건
점증식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금, 점증식, 원리금, 원금이다. 그래서 앞을 물어볼 때는 초원, 뒤를 물어볼 때는 잔이 기억하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 우리가 다음에 대출액 계산을 할 때 DTI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DTI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DTI는 상환액을 물어봐요. 그러면 지문에 DTI를 물을 때는 앞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LTV는요, 대개 LTV라는 것은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가 가격인데, 이거는요, 중간에 뭐냐면 갚았을 때, 조기 상환했을 때, 중간에 조기 상환했을 때 남은 돈을 많이 물어볼 때 LTV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DTI를 물어볼 때는 앞을 갖고 순서로 기억하고, LTV를 물을 때는 뒤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 그 다음에 잔이 이렇게 하고, DTI는 앞에, LTV는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현실적으로는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초기는요, 초기 상환액과 원금 회수액은 원금이 많죠. 원금 균등이. 그리고 뒤로 갈 때 잔금과 이자는 원리금 균등을 많이 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앞을 물어볼 때는 뭐가 많다? 원금 균등이 많고, 뒤를 물어볼 때는 원리금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비교할 때 제가 앞은 두 글자에 해당되는 원금, 뒤에는 세 글자에 해당되는 원리금, 이렇게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뒤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잘 돼요. 다시요. 앞은 초원이고, 초원은 원금이 많고, 뒤는 잔입니다. 잔이는 뭐가 많다? 세 글자에 해당되는 원리금이 많다. DTI를 물어볼 때는 앞을 갖고, 그 다음에 LTV를 물어볼 때는 뒤를 갖고 문제를 풀자. 꼭 기억하고, 계산 순서는 원금 균등은 원금 이자 원리금이고, 원리금 균등은 거꾸로 원리금 이자 원금이다. 이거 정리를 하시고 문제와 연관시켜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옳은 것 더했어요. 자, 원리금은 매기 상환한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우리 지난번에 투자의 시간 가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리금은 전체는 똑같죠. 그런데 이자는 줄어들죠. 원금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뭔만큼 증가합니까? 이자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요. 이거 감소가 아니고 증가인데, 원리금 균등, 그러면 원리금이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금 몫은 증가하고 이자 몫은 줄어든다. 그런데 원금 몫이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한다고요? 이자만큼 증가한다. 이 말 꼭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자로 다 갚고 원금이 적으니까 전체의 3분의 2가 지나면 원금의 반절을 갚는다. 이런 말도 우리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2번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아니죠. 원금이 동일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3번 원금 균등은 이런 거 풀 때 뒤에는 같은 거니까 앞에가 원금 이렇게 하고요. 뒤에는 원리금 이렇게 하세요. 원금은 원리금보다 상환 기간이 더 짧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상환이요. 상환을 물어볼 때는 앞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은 두 글자에 해당되는 원금에 많이 뽑아내요. 많이 뽑아내니까 상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다시요. 원금이 원리금보다 상환 기간이 짧다. 실제로는요. 이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우리 채권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말보다는 듀레이션 해갖고 이 듀레이션이라는 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상환이라고 생각해서 상환은 제가 초기 상환액 원금 회수액 그냥 빨리 뽑기 때문에 원금이 더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맞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점증식은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게 하는 것은요 젊은 층에게 소득이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많아지는 젊은 층에 유리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X 점증식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젊은 층에 유리하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5번 만기일치상환이에요. 만기일치상환은 뭐라고 그랬죠? 이자만 쭉 갖고 원금을 나중에 갚는 거죠. 그런데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기간에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원금과 원리금 점증식은 그 잔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만기는 원금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은행의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은 것은 만기일치상환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을 위해서 만기일치상환을 많이 원하고 있죠. 해서 5번이 틀렸다. 은행의 이자 수입은 장기로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자만 받는 것이 원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5번 문제 정답은 3번이라는 것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패턴의 문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6번 문제는요, 계산 문제로 말하자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계산 문제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원금 균등을 보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원리금 균등도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기출문제 또는 이제 새로운 200제 여기를 통해서 원리금 균등의 계산 문제도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금 균등은 항상 순서가 원금을 먼저 찾는 거죠. 예, 근데 원금이 5억이라고 했어요. 원금이 5억인데 몇 년입니까? 20년. 원금 균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억을 나누기 20 그럽니다. 그러면 5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우리 3천만 원이 돼요. 원금이 3천씩 갚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20으로 나누니까는요. 예. 이거 3천이 아니죠? 2,500이죠. 2,500. 죄송합니다. 2,500이죠? 예. 5억을 2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2,500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1년에 2,500씩 갚아가는데 몇 년을 하냐면 9회차를 묵었어요. 9회. 그러면 8번을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0의 이자라는 건 남은 돈의 이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남은 돈의 이자를 찾으려면 갚은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갚은 돈은 2,500을 씩 몇 번을 해야 돼요? 8년을 갚아야 되겠죠. 이게 2억이에요. 계산하면. 그 2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남은 돈의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3억에 대해서 곱하기 5%. 그러면 1,500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가 돼요? 4천이죠? 예, 그래서 9회차의 상환할 금액은 4천만원. 아까 2,500과 1,500을 합쳐서 얼마다? 4천만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3회차는요. 12번을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2,500씩 곱하기 12를 하면은 이거 3억이 돼요. 3억을 갚았다. 그러면 남은 돈은 2억 아닙니까? 2억에 대해서 5%를 계산하면은 1,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원금 균등은 뭘 먼저 찾고 원금 찾고 이자 찾고 합쳐서 원리금이다. 근데 5억을 갖고 20년이니까 20으로 나눴더니 제가 3천이 아니고 2,500
2,500씩 했는데 9회차니까 8번 갚은 것에 대해서 2억을 갚았다. 남은 돈 3억의 5% 1,500 해서 2,500과 그 다음에 1,500 합쳐서 4천만 원. 그리고 13회차는 12번 갚았으니까 3억을 갚았고 남은 돈 2억의 5% 1,000만 원 해서 정답이 1번. 연습을 꼭 하셔갖고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는 꼭 풀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대단히 중요하고 금리를 중심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상환 방법의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